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십 %에 달하는데도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주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낙담했다가 다시 애정을 붙였다가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주식이 내 미래를 바꿔줄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내가 왜 이걸 사가지고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소유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꼬집는 말이죠. 워런 버핏은 절대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투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을 다루는 방법일 뿐이죠.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식에 5만 가지 감정이 있지만 정작 주식은 당신에게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비가 좀 추적추적 오는 곳들이 좀 있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닝 듣자마자 임화비 님이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주식을 이제 손절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기업들이 또 국내외에서 잘 나가야 주가도 잘 흘러갈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하나 둘씩 어찌 보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원탁의 기자들 K 때 이 중국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이야기 또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또 이른바 1,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로또 여러분은 종종 구매하시나요? 로또 조작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관인을 5배까지 늘려서 대규모 여러 명이 함께하는 생방송도 진행을 했는데요. 로또 음모론의 실체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선물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4글자네요. 오늘의 정답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에 수급자가 7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미리 자금을 쌓아두는 사회보장제도죠. 이름은 연금인데 보험의 성격이 강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리죠. 다만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것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데요. 그래서 보험료율 또 소득 대체율 등의 변화를 주는 이것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항상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글자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계속하네요. 맞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차기 대통령 이 재무장관 지명에 미국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9% 440포인트나 올랐고요. 나스닥이 0.29% 그리고 대형주지의 S&P 500 지수도 0.3%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미국 헤지펀드 키스퀘어의 이제 창립자입니다. 네. 스콧 베센트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월가 베테랑 투자자 출신이면서 재무장관 지명자는 어쨌든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의 급진적인 감세 또 보호무역 정책에 완급 조절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이 지금 고일의 관세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어줄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이 상품 거래소의 페드 툴 워치를 보게 되면 12월 마지막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44대 54로 아직은 이제 금리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좀 큰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달러와 같이 국채 금리 모두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뉴욕 증시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뉴욕 증시 이제 휴장과 조기 폐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28일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은 휴장하고요. 다음 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오전장 조기 폐장합니다.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됩니다. 이 물가 지표는 이 개인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26일에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국내 증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에 환호하지 못하고 있네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나요? 오늘은 지금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개장 초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지만 11포인트 떨어져서 2,522,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1.6포인트, 8포인트 정도 오름세인데요. 여전히 뭐 700선을 밑돌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여전히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만 강보합, SK하이닉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사상 최고치고 우리 증시는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 또 코스닥 내에서는 투자주의 종목이 역대 최대치로 많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네. 2011년 이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제도를 이제 도입했는데 올해 사상 최다입니다. 그만큼 부실 기업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인데요. 한국 거래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가 총 52곳입니다. 지난해가 39곳이니까 비교하면 33%가 늘었다라는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한 20대에서 한 30개 내외인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 유독 많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뭐 국내 주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뭐 고금리,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서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렇게 지정된 사유를 들여다보니까 자본이 잠식됐거나 영업 손실이 지속되거나 감사 의견이 비적정 내지는 부당한 자금 사용 등이고요. 이렇게 지정된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60% 이상 급락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우리나라 가계 부채 뭐 늘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대치고 GDP 대비로도 뭐 세계에서 한 5번째로 또 많고 이 가계 부채에 대한 염려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해석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 자료인데요. 가계대출하면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주담대인데 가계부채 이 리스크를 따져보니 주요 국가 비교해서 이건 그다지 높지 않더라. 다만 우리나라 이제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60.2%인데 네. 글로벌 글로벌 평균을 밑돈다는 겁니다. 글로벌 평균이 한 67% 정도 되니까. 그래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봤더니 세계 평균 한 75% 수준이어서 지금 8년 연속 조금 하락해서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계부채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뭐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2분기 뭐 0.94%로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56%로 3배나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취약 이 자영업자라고 해서 2곳 이상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 네. 이런 분들의 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 10.2%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영업자들 소득, 이 생산성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하려는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사람들이 잘 갚고 또 금융사 입장에서도 안전한 담보가 있고 그런데 자영업자는 항상 또 위기 속에서 대출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이 증가 속도도 항상 걱정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는 이제 최상위권이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선진국 중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우리금융경제연구소가 이제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을 따져봤더니 1.5% 수준인데 선진국 가운데 홍콩이 5.5%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다라는 거고요. 또 BIS 국제결제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이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기준 92%인데 이게 한 5위입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서 주요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라는 건데요.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2012년 세계 한 15위 중위권 수준에서 2022년 5위까지 껑충 뛰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펼쳐왔다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 선진국 가운데서도 한국이 유독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큰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다 보면 이게 이 내수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안전성을 휘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오피스텔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합니다.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면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오피스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라는 건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 85제곱미터하고 비슷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제 발코니 설치에 이어서 올해는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제 대다수가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의 경우 이게 전용 출입구 등의 규제를 면제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에 발표됐던 이 생활 숙박 시설의 합법 사용의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어쨌든 이제 바닥 난방 폐지는 이제 올해 말 개정된 이 건축 기준 고시 이후부터 네. 건축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폐지가 되면 사실은 이제 중대형이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동안 좀 자그마한 네. 용도였는데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좀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이게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 주차도 그렇고요. 동간거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와 같은 이제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지만 과연 아파트의 대체적으로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에 하나일 텐데 그 결과를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서 쇼핑 시즌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좀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계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코리아 셀 페스타 기간이에요. 네. 아마 주말에 마트 백화점 가보시면 그냥 썰렁합니다. 이게 365일 세일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코리아 셀 페스트가 올해로 9주년째예요. 그래서 11월 9일부터 이번 주말 11월 30일까지입니다. 뭐 국내 최대 쇼핑이다, 역대급 할인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매장 어떤 데만 좀 북적대느냐, 반값 할인한다. 뭐 예를 들어서 한우를 반값 할인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배추를 1,000원대에 판매한다. 이런 행사장에만 바글바글하고요. 내수 소비 침체가 2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소비 위축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번 주 말부터 사실은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나마 좀 지갑을 아꼈다가 이때 쓸 것인가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굳게 닫힌 지갑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지난 3분기 국내 유통업체들의 이 실적을 좀 보니까 대부분이 1년 전에 비해서 30에서 65%가량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근데 겨울하면 좀 추워야 되는데
예년보다 좀 따뜻한 날씨도 오히려 이제 겨울 난방 이제 용품이 잘 팔리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때문에 역대 최장기 세일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쇼핑 대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잊고 지냈는데 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이었네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데 항상 저희가 원탁의 기자 될 때도 여러 번 토론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이제 내수 측면에서 체감하시는 소비자분들이나 기업이나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진우님 높은 물가 앞에 장사 없죠. 유유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좀 더 내수가 살아나길 좀 기원을 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소식을 근래에 전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자분들?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한 2010 몇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5, 같아요. 6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중국에서 발을 뺀다, 짐을 싼다, 철수한다, 오히려 이런 기사가 더 많죠. 네.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뉴스는 이제 올해 9월이었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예. 그 중국 공장을 이제 팔았거든요. LCD 공장. 그게 광저우의 LCD 공장이었는데 이게 뭐 삼성, LG가 통틀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마지막 그 LCD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OLED, 삼성은 뭐 QLED지만 그 패널은 LG전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LCD TV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큰 규모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공장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제 삼성, LG 모두 이제 중국 회사의 LCD 패널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면 우리가 더 뭐 비싸게 사줘야 한다든지 중국의 의존도가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현대차도 뭐 중국에서 뭐 점유율이 뭐 1%대에 지금 불과하다고 하니까 특히 뭐 유통기업들, 화장품 회사들 뭐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다 축소하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이제 뭐 찬찬히 이유를 얘기할 테지만 한동안은 이런 기조가 꺾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김준범 것도 기자. 있었어요. 네. 방금 장 기자 말씀했듯이 현대차. 그 현대차와 폭스바겐의 엇갈린 희비를 비교하면서 네.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 1위는 토요타고요. 2위는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인데 어쩌면 올해 2위와 3위가 역전. 그러니까 현대차가 2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 중에 폭스바겐은 중국에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지금 발을 못 빼고 있어서 크게 되었고 현대차는 차라리 발을 일찍 뺐던 게 너무 잘 돼서 그 대신 개척했던 인도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발을 깊숙이 담근 폭스바겐은 된소리를 맡고 있고 진작 뺐던 현대차는 박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탈중국이 참인가? 뭐 이런 거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서 점유율 뭐 1% 안팎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현지 공장도 일부 철수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되게 또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뭐 북미 지역이나 인도나 유럽 지역에서 잘 하면서 또 더 큰 기회를 이제 잡아내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에서 한국사는 좀 영향력이 좀 미미하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 스마트폰은 사실 가공무역이죠.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자동차인데 이게 전부 다 중국에 다 들어갔죠. 거기에 화장품까지 더하면 중국에서 한국이 정말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 팔렸는데 하나하나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모든 한국이 잘 만들던 제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하나하나 중국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중국에서 제대로 팔리는 완제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팔리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완제품은 아니죠.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중간재니까. 근데 이 부품마저도 삼성전자가 3분기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4분기도 안 좋을 거거든요. 내년 1분기도 안 좋을 겁니다. HBM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위쪽으로는 HBM을 못해서 밑으로는 중국의 D램 레거시라고 부르는 범용 반도체가 안 팔려서 왜냐하면 중국 CXMT가 만들기 때문에 원가보다 비싼 가격 원가보다 싼 가격에 팔아야 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도 안 팔립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서 제대로 팔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하느라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냥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현지에서 그거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또 업종을 불문하고. 그렇죠. 전 최근에 놀랐던 게 그 중국 게임 중에 예. 그 50 검은 신화라고 장난 아니죠. 이게 그것도. 그렇죠. 원래는 이제 중국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건 콘솔 게임이거든요. 잘 못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퀄리티가 이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판호 문제 때문에 별다른 성과도 못 내는데 특히나 요새 뭐 중국은 Z세대 중심으로 애국 소비 현상도 있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애국 소비 현상이 단순히 어떤 애국심만으로 또 바라볼 수는 없는 게 그만큼 또 그 자기네들 어떤 게임 뭐 지적재산권 포함해서 어떤 자부심도 올라오고 또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렇기 지적인 때문에. 수준이 또 올라왔죠. 네. 이게요. 중국은 무조건 제조와 관련된 건 다 자기 나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속성이고 중국 제조 2025가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좀 알았지만 로봇 네. 청소기라고 아십니까? 아, 네네. 잘 알죠. 네. 근데 이 독신자들의 필수품. 근데 근데- 비싸서 안 사요. 네. 그 로봇 이모님이라고 하던데. 로봇 중국 이모.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아, 중국 이모님? 로봇 이모님은 아닙니다. 중국 이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청소기 150만 원, 200만 원 호가하는 이런 제품들인데 정말 좋다는데 전부 중국산입니다. 여기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해서 훨씬 좋답니다. 한국산 LG 거 유튜브에 그 리뷰한 거 보면 골드스타가 아니고 실버스타라고 말해요. 왜 네.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요. 그리고 삼성 것은 이거 중가 제품, 가성비 제품은 된다 정도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건 전부 다 중국 거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0개 로봇 청소기 회사 중에 9개가 중국 회사고 하나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제조 2025가 뭐 AI도 밀어주고 뭐도 밀어주고 다 밀어주는데 밀어주는 것들이 일부 분야에서는 완전 성과가 나고 있어요. 기존의 강자가 있던 분야에서는 이제 따라가고 있지만 기존의 강자가 없던 분야는 이미 1등입니다. 그냥. 저도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 로봇 청소기를. 한 40%, 50%는 저렴하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겠지라고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일 오히려 비싼 게 중국 겁니다. 국산 제품보다 더 비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중국제 걱정하겠어요. 보안 이슈도 있고 혹시 그렇죠. 내 정보를 빼가나라는 고민을 하다가도 다 그걸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사벽으로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네. 기업들만 고전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들도 똑같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내수도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이제 수출을 늘려야 하는 거고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수 마찬가지로 부진하니까 거기서 또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외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많이 빠지면 또 타격이 큰 게 지금 중국이 실업률이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이제 청년 실업률. 그 작년 6월에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이제 21% 네. 이렇게 찍히니까 중국 정부가 그냥 실업률 집계 방식을 그러니까 통계 발표를 안 해버렸어요.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안 하죠 이제. 안 하고 그 집계 방식을 바꿔서 다시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는 빼고 이래서 인위적으로 좀 수치를 낮춘 거죠. 근데 지난 20일에 또 발표했는데 거의 또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학 졸업자가 연간 1,200만 명씩 나온대요. 근데 뭐 일할 회사가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내수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이거는 내수 회복이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큰 문제 중에는 하나죠. 중국 경제가 쉽지 않은 거는 분명히 맞고요. 네. 뭐 유튜브에서도 사실 중국 때리고 중국 비판하는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현중, 중국을 좀 싫어하고 깔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은 뭐 중국을 대놓고 괴롭히겠다고 했으니까 중국이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과연 중국이 고꾸라질 것이냐. 트럼프 일기 때를 한번 보면요.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 만만치 않게 때렸습니다. 근데 네. 세계 전체 그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트럼프 집권 전 2013년에는 세계 전체 수출이 100이라고 하면 12 정도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집권을 지난 2022년에는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때렸으니까 중국의 비중이 줄어야 되잖아요. 100에서 14로 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찬찬히 뜯어보면 미국이 워낙 괴롭히니까 중국이 미국에 파는 수출량은 줄어듭니다. 분명히. 네. 근데 대신 어디를 뚫냐면 아세아권을 폭발적으로 늘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과는 점점 관계를 이제 끊어가죠. 왜? 거기 자꾸 밀어내니까. 네. 대신 중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싼 가격,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한참 올라와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뭐 개발도상국, 뭐 후진국 이쪽과는 아주 가깝게 다가가고 있고 다가갈 실력이 있어요. 우리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괴롭히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멀어지고 교역량은 줄어들겠지만 중국이 그걸 얼마든지 벌충할 세계 공간은 많을 수 있다. 물론 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깔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 소셜 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또 엄포를 놨네요. 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까봐. 그러게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쪽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팔아야 하는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고 중국산 제품은 우리 시장으로 막 밀고 들어오고 있고 이게 대응이 가능할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워낙 싸니까 싸고 질도 좋으니까 선택을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 미국처럼 막 중국산에 관세를 확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이렇게 그 트럼프 그 후보처럼 이렇게 관세를 많이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취임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장인데 지금 문제는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선이 이제 통상 중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건 싣고 우리나라 잠깐 들렀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곤 하는데 중국이 그냥 이 배를 다 이제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제 해상 운임도 엄청 올라가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이 없는데 뭐 배까지 없으니까 좀 이중고인 상황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기준이 중국에 맞춰져 있고 오죽하면 그 운임 지수도 상하이 운임 지수를 전 세계가 준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일단 이 모든 움직임들이 미국은 미국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중국 관세 발표할 때 캐나다, 멕시코한테도 관세 발표했거든요. 네네. 중국한테 10, 이들 주변 이웃 나라들한테는 25. 그러니까 더 많이 세금 부과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미국 안에서 먹고 살게 만들겠다. 빗장을 약간 걸어 잠그겠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은 예전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큰 나라들에서 시장을 안 열어주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항상 우리나라한테 시장을 열어줘서 우리가 팔 수 있게 해줬는데 안 열어주려고 하고 있고 EU도 지금 우리 너무 안 좋다, 우리 너무 안 좋다 그러고 어제도 보면 독일에서 대규모 그 청년들 시위하고 그러거든요. 경제 살려내라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다들 빗장을 걸어 잠그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100이 필요할 때 300, 400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불리하고 지정학이 특히 미국이 우리한테 이러니까 더 불리한 건데 결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팔아야죠. 우리나라는 또 만드는 거 말고 소프트웨어는 잘 못하잖아요. 고부가가치를 파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팔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시점인 것도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도 안 좋고요. 이게 또 중국 쪽에서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롯데 그룹인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 사태 때 큰 타격을 받았었고 또 최근에는 이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중국 쪽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적자에 빠졌고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 위기설까지 롯데가 나왔었잖아요. 네. 요거 진실은 뭡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보지 이제 지라시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말에 돌았고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장이 흔들렸죠. 뭐 네. 거의 한 10%까지 장 중에 빠질 지주사 주식이 빠질 정도니까 사실 뭐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롯데그룹이 공중 분해된다. 네. 그 제2의 대우그룹이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요지는 뭐 숫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은 빚은 너무 많고 들고 있는 현금 자산은 없기 때문에 이거 못 견딜 거고 직원의 50%를 감원할 거고 이런 루머들이 돌았죠. 근데 이제 지금 롯데그룹이 이제 부랴부랴 해명 자료도 내놨고, 근데 원래 롯데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부터 땅 부자라고 하잖아요. 롯데는 그러니까 막대한 자산은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모든 빚을 그냥 자산 팔아서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롯데에서 가장 큰 덩치 중에 하나가 롯데가 날개가 두 개죠. 유통이랑 화학 있지 않습니까? 네. 화학의 이제 롯데케미칼. 거기가 사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한 3년째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계속 롯데케미칼이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롯데케미칼이 적자니까 당연히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시장에서 빌려오는데 네. 돈을 빌려올 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100이라면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은 최소한 500은 매년 따박따박 벌어줄 테니 우리가 못 갚을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빌려줘라는 안전장치를 걸었는데 네. 올 3분기에 그걸 처음으로 못 맞췄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채권자들이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희 돈 갚아.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 언제든지 빚독촉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협상을 해서 아마 롯데 정도에 덩치면 풀기는 풀 겁니다만은 롯데가 이런 상황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전에 현금 부자라고 하던 왕년의 롯데는 끝났다. 정말 이제는 현금 분기마다 현금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 분명하고 그 상당수 요인이 중국이죠. 중국. 네. 오늘 기업 설명회 한대요. 롯데에서요? 아무 문제 없다고 여의도에서 설명을 한답니다.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보도 자료도 내고 하는데 다급해 보이기도 하지만 설명회도 하고 인사도 좀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11월 안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했지만 롯데는 사실 우리 롯데 하면 예전부터 막 우리끼리 뭐 뒷좌석에서는 하던 얘기 껌을 팔아서 재벌이 된 입지전적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식료품 이런 거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쇼핑에서 백화점에서 뭐 몰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저물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쿠팡에 밀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중국 사람들 안 오고 또 신세계나 다른 백화점들도 올라오고 하면서 롯데 쇼핑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명동 롯데가 제일 백화점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명동 롯데를 제1의 백화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쇼핑은 내려오는데 케미칼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잘 버텨줬어요. 1년에 1조, 2조 그 흑자가 났었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횡재세 거두자고 그랬습니다. 네네. 이 화학회사들한테. 그저 그냥 그 원유 원가 아니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돈을 막 벌어들이면 고통받는 데 있으니까 받자고 했는데 여기가 최근 2, 3년간 적자예요. 적자도 이 회사가 적자가 나면 롯데가 버틸 수 있나라는 생각을 주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은 그룹 내에 캐시를 이렇게 벌어들여서 다른 그룹들을 어쩌면 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그룹 어려우면 도와줬었는데 이 회사마저 흔들흔들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중국이 있고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사와가지고 싸게 팔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걸 내수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걸 계속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석유화학 업계가 받고 석유화학 업계가 받으니까 이 중에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지? 롯데가 석유화학만 좋고 나머지 안 좋았는데 석유화학마저 안 좋으면 롯데가 어려울 걸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사가 위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 다 믿는 구석들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은 HBM만 잘 되면 이게 극복된다. SK도 뭐 전기차, 뭐 LG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만 잘 되면 또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 이런 믿는 구석들이 있는데 네. 롯데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뿌려놓은 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그게 회사가 좀 의문이죠. 소통을 네. 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네. 오늘로 예정됐던 기업 설명회는 28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28일에 정기 임원 인사를 하고
그때 맞춰서 기업 설명회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롯데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상위 지배 구조는 이제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신유열 전무라고 하는 이제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장남, 뭐 국적은 일본인인데 저랑 동갑인데. 어떻게 승계를 하느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승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주봉 기자 아까 얘기했지만 롯데는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자산을 좀 매각해서 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이제 부산 센텀시티점이죠. 이게 뭐 처음에 개점할 때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다 뭐다 해서 나름 더 상징성도 있는 곳인데 이것도 이제 매각한다고 하니까 또 오늘 아침에 뭐 경제신문에서 나온 뭐 단독 뉴스 보면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 10여 개 이제 그 백화점도 좀 매각을 이제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롯데 렌터카 이게 지금 렌터카 1위인데 이 지분도 지금 사모펀드에다가 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롯데도 좀 동분서주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롯데케미칼 얘기하셨지만 PF 문제도 조금 얽혀 있어요. 이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 대주주인데 그렇죠. 롯데건설부터.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올해 1월에 그 태영건설 얘기 나올 때도 태영 다음은 롯데다 이 찌라시가 또 돌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소문으로만 그치기를 좀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배구조 말씀하셨는데 진짜 롯데는 지배구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가 해외에 뭐 자랑할 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롯데 지배구조는 거의 암호예요, 암호. 저는 보고도 까먹습니다. 이게 사실 롯데 한국 롯데만 보면은 롯데 지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LG 지주, 뭐 CJ 지주. 당연히 지주사가 그룹의 최상단에 있을 거니까 지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대 지주는 그룹의 최상단에 있지를 않아요. 롯데 지주에 또 호텔 롯데가 있고 또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곳은 일본의 롯데 홀딩스고 그 일본의 롯데 홀딩스를 지배하는 곳은 뭐 광윤사, 뭐 종업원 지주회 뭐 복잡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지분 구조가 정확하게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재기 6위의 그룹인데 지배 구조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찌라시 하나에 막 5% 10% 움직이는 흔들리기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거는 롯데가 심각하게 한번 자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고 십수년째 지적되지만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네. 그 9년 전에 2015년에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신동빈 회장이 그 투명 경영하겠다, 이사회 독립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왔을 때도 저 그걸 또렷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사회가 내가 뭘 잘못하면 나를 해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어떤 이 지배구조라든지 투명성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했는데 그 후에 국정농단 때문에 구속되셨는데도 이사회가 그분을 해임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자,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말씀해드리고요. 네 글자입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죠.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돌려주는데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죠. 총 수급자는 700만 명. 그리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8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받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944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다음 달부터 수령합니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걸 이제 받을 때는 이름이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받을 때는. 안의현님은 이거 수급자입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여기에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를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정옥님은
새벽에 돼지 꿈 꿨는데 로또를 처음으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걸 이제 전국 방송에 이야기를 하시면 꿈의 효력이 있겠죠. 그래도 오전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로또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어떻게 기자분들은 로또 복권 종종 사세요? 저는 뭐 거의 안 삽니다. 최근에 저희 그 와이프가 예. 좋은 꿈을 꿨다고 그래서 오. 살려고 했는데 네. 그 주에 못 사서 그 다음 주에 샀더니 꽝이더라고요. 당일치기죠. 저도 좀 산 지가 좀 기억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생각날 때. 저도요. 예. 예. 근데 로또는 항상 이게 로또 조작설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올해 7월에 뭐 로또 1등 당첨자가 63명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때 당첨 수령하는 금액이 3억 원 세금 떼면 3억 조금 이제 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일인당.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작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복권위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있대요.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시험 볼 때도 이제 OMR 카드 찍으면 뭐 아름다운 모양으로 찍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뭐 3, 7 뭐 이런 거. 일렬로 찍는다든지 그래서 그 이제 수동 기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또 번호도 이제 자동으로 넣는 게 있고 수동으로 내가 직접 넣는 게 있거든요. 이제 수동으로 좋아하는 번호가 하필 1등 번호가 되면 이렇게 당첨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하고 있죠. 복권위에서는. 근데 그 조작설이 어떤 막 구체적인 막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제기하는 건 아니고 막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여러분들- 안 되는데 내 주변은 안 되는데 이런 식이죠. 며칠 전에 그 김혜지 씨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네. 김혜지 씨가 그 로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생방송 나와서 직접 이렇게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결국 당첨 행사를 했어요. 예. 그 행사를 한 이유도 조작설이 많으니까 아니다. 우리 생방송 한다. 그리고 방청객도 막 100명씩 막 모아가지고 다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라고 좀 보여주는 거였어요. 원래는 생방송에 20명씩 참관을 하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100명 참관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행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화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데 거기 뭐 그 온라인에 이 뉴스들이 막 회사마다 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나오면 다 회사마다 다 네이버 포털에 다 걸거든요. 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댓글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라고. 생방송인데. 네, 생방송인데 생방송을 하라고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막 수십 명이 거기다가 댓글을 답니다. 생방송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댓글을 막 달아요. 근데 생방송인데. 네, 생방송인데. 그래서 기재부나 아니면 기재부가 관리하거든요. 기재부 아니면 그 밑에 복권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생방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나 계속 들어봤더니 이게 로또 판매가 끝난 뒤에 정산 시간을 좀 거친 다음에 몇십 분 내지 뭐 일정 기간을 40분 정도? 거친 다음에 생방송에 들어갑니다. 이걸 생방송이 아니라고 실시간으로 바로 짓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에 판매 네. 마감되면 8시에 생방을 해야지 왜 네. 생방을 8시 40분에 하느냐. 중간에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창의적인 방식이죠. 그래도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검증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럽니다. 그 Y스트릿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로또 조작설에 대한 영상을 이제 설명을 좀 올렸어요. 전 그게- 봤습니다. 네. 조회수가 거의 90만 뷰 가까이 돼가고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많구나를 느끼고 있는데 근데 불신을 해소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셔도 한쪽에서는 믿질 않는 거고 그 로또 당첨 시스템은 지금 이거를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지금 이상으로 더 조작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생방송인데 그리고 물론 그 조작설의 근거가 토요일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생방송을 8시 45분에 하기 때문에 45분 동안 뭔가의 흑막에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경찰이 수사도 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도 했었는데 근거 없음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는 분에게 아무리 근거를 설명해도 사실 믿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분의 자유니까. 좀 전에 방법은 없는데. 오현종님이 네. 로또는 이제 생방 조작이 아니라 기계 조작, 예. 기계 조작을 이제 의심하는 것 같다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뭐 자석을 붙여가지고 아, 저 한다든지 공이니까. 뭐 이런 식인데. 공 안에 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어마어마하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RFID 네. 카드가 들어있는데 칩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넣지 마라. 그것도 뭐 자성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 그 주택복권처럼 화살.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그러면 이제 도우미분들 그거 화살 하는 쏘는 얘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주택복권을 이제 0에서 9까지 10짜리를 이제 화살 관역판으로 만들었다면 이 45개의 숫자를 화살 관역판으로 만들어서 쏘면 이게 오히려 그 선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선에 쏘는 걸렸을 사람 때. 연습만 하면은 네, 타이밍 맞추면 아, 그 5663님이 생방송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생방하면서 댓글 읽어주면 될 것 같다고. 오,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 로또 복권에 어떻게 돼서 이제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 네. 당첨 가능성 높은 번호 알려드립니다. 이런 유료 서비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로또 컨설팅 회사 예. 뭐 이런 뭐 것도 로또 있던데. 리딩방이죠 뭐. 전형적인 사기죠. 어떻게 네. 가능한 겁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그 로또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확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예. 앞에 뽑힌 번호가 뒤에 뽑히는 번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01회 당첨 번호가 무엇이라고 해서 102회 당첨 번호가 영향받는 구조가 전혀 아니니까 무슨 수로 예측을 합니까? 다 사기죠. 다 사기고 814만 분의 1이 1등 당첨 확률인데 그렇죠. 그걸 맞춘다고요? 그럼 그분은 그걸 왜 알려줍니까? 자기가 다 해야지. 그렇죠. 자기 혼자 해야지 그걸 왜 당첨금이 알려줍니까, 올라가는데. 도대체? 그 통계 물리학과 교수가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예. 로또 확률 높이는 방법. 근데 좀 허무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번호 기입하는 게 가장 이제 확률을 높이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놀라운 사실인데 매 회차마다 이 로또 번호 6개 찍잖아요. 네. 1, 2, 3, 4, 5, 6을 찍는 분이 매주 10,000명이 넘는데요. 아, 근데 실제로 이게 저도 놀랐는데 남아공에서는 이 5, 6, 7, 8, 90이 1등으로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때도 거기 남아공이 난리가 났었대요. 이거 조작 아니냐. 근데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줄로 OMR 카드 찍는 거나 1, 2, 3, 4, 5, 6이나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 번호가 당첨이 되면 당첨자가 막 수백 명에 이를 맞아요.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7의 배수를 좋아해서 약간 그렇게 7, 14, 21. 그래서 이러지. 1등 당첨자가 4,000명이 나온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다만 당첨금을 금액. 높일 확률은 있습니다.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내가 골라버리면 1등이 100명, 1000명이 되기 때문에 1등 해봐야 몇 억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반대로 남들이 절대 알 것 같은 그렇죠. 번호를 해야 걸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제가 네. 참 기재부가 참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출입하면서 있었던 게 60몇 명인가 70몇 명인가가 1등 당첨이 되니까 그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한 곳에서 2등이 막 50명씩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막 따지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자 기재부가 이를테면 보도자료가 이런 식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번에 13579가 당첨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7, 90, 16 이 숫자는요. 만약에 이게 1등 숫자였으면 300명이 1등이에요. 이런 숫자도 있어요. 그렇죠. 60명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정도로 정말 무슨 통계 수리학 강의를 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확률입니다. 정말 확률이고 1등 로또 당첨점이라고 하는 곳 서울 노원에 있대요. 노원구에 어딘가 있대요. 거기 가보면 유명한 로또방.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 앞에 보면 차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 있어요. 오. 네, 차들이 줄을 서 있고 차 왜 줄 섰냐고 물어보면 로또 사러 왔어요. 막 그래요. 네. 줄도 엄청 많고. 근데 그곳에 1등이 정말 많이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여기서 산 사람 대비 1등 당첨 확률 전국 평균하고 수렴한답니다. 똑같답니다. 워낙 많이 샀기 많은 때문에. 사람들이 사니까 네. 이게 참 그 확률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금액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번호로 5게임, 10게임 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같은 번호로 10게임씩 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1인당 평균 수령액이 10억일 때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한 사람이 10번이나 당첨이 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확률과 통계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6938님이 로또 추첨하기 전에 경찰관들 입회하에 기계도 로또도 검사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안 믿으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드려야죠.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이 그 당첨 판매가 많은 곳들도 그렇고 이제 당첨 판매점에서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현수막을 내겁니다.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로또 꼭 많이 명당이에요라고 네. 걸죠. 그거는 믿을만 합니까? 아니, 믿을 수가 없죠. 방금 그 서경민 설명자가 말했듯이 1등도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당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한데 사실 뭐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뭐 비합리적 속성을 노린 거여서 여기서 이런 뭐 명당, 번호 맞추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범죄만 일어나지 않으면 로또가 좀 적정 수준의 좀 사행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또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치가 너무 낮으면 판매 규모도 너무 줄어들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로또 대신 다른 사행 산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정 수준의 그 사행성은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봅니다. 아 그렇죠. 네, 이 복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부 혹은 정부에서 위탁한 업체는 계속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정 금액이 또 네. 쓰이기도 합니다. 그 최경미님이 복권을 살 곳이 주변에 없습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참고로 이제 로또 복권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는 안 되고요. 너무 이제 사행성 우려가 돼서 다만 이제 PC로는 로또 구매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시다는 거. 근데 또 이제 본인이 제어를 잘 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당부드립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김준범, 장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조합 속의 시끄러운 일들 하나하나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